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호연 작가님의 장편 소설 불편한 편의점 2를朗讀해 드리겠습니다. 꼰대 오브 꼰대. 투명 글라스의 반을 맥주로 채운다. 뒤어 소주를 톡 털어넣는다. 비율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그냥 양념치듯 소주를 첨가하면 된다. 그게 진짜 소맥이고 그게 이 더위와 스트레스에 찌든 자신을 풀어줄 유일한 처방이라고 최 사장은 생각했다. 손목 스냅을 이용해 글라스를 휘리릭 돌린 그는 하얀 포마리에 있는 소맥을 단숨에 비웠다. 이거지. 자신만의 감으로 제조한 이 소맥이야말로 씁쓸하고 시원한 인생의 맛이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행인들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소맥을 즐기는 자신을 힐끗거리며 퇴근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고개를 숙여보니 개미 한 마리가 분주히 슬리퍼를 타고 올라 그의 발가락을 고개 넘듯 지나고 있었다. 최 사장은 힘껏 발을 턴 뒤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9시 55분. 슬슬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날 시간이다. 여름밤 땀에 흠뻑 젖은 반팔 셔츠 차림으로 야외 테이블에서 즐겨야 하는 하루의 마무리가 너무도 짧다. 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가게를 마친 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봄바람에 묻은 벚꽃 내음을 맡으며 늦게까지 소맥을 기울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더니 가게도 편의점도 밤 10시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놈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가뜩이나 외로운 최 사장은 더욱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진짜 죽을 맛이다. 지난해 봄 코로나가 터졌을 때만 해도 연말쯤 되면 어떻게든 잡히겠지 했다. 미국이고 영국이고 선진국들이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개발할 텐데,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려 할 테니 머지않아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2020년이 끝날 때까지 역병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심해졌고 영업 제한과 거리두기는 단계를 바꿔가며 점점 정교해졌다. 올해, 그러니까 2021년 초부터 노인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최 사장도 곧 백신을 맞을 테니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가겠거니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독감 예방 주사 맞고 평상시대로 행동하듯 백신 맞았으면 돌아다닐 거 돌아다니고 먹을 거 먹을 수 있지 않겠나 했다. 사회라는 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만들어진 건데 언제까지 거리만 두고 살란 말이냐. 그건 사회가 아니라 교도소가 아니냐 말이다. 그런데 여름이 되고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정부는 이제 작정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통제하고 또 통제하는 그 와중에 최 사장 같은 자영업자들은 망하고 또 망해갔다.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다 부질없었다. 피 흘리는 사람한테 물 권하는 꼴이었다. 도대체가 말이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수혈을 해줘야지 왜 물만 먹이냔 말이다. 최 사장은 자기도 모르게 이를 갈았고 썩은 어금니가 아려왔다. 고통을 잊는 방법은 소맥을 마시고
취하는 것뿐이었다. 취기의 치통을 잊고 취기의 생의 고통도 잠재워야 했다. 4단계가 되자마자 가게 문을 닫고 휴업을 선포한 뒤 제주도로 뜬 이웃 가게 박 사장이 최 사장은 부러웠다. 열어봤자 적잔데 뭘 매달려. 자네도 이참에 그냥 쉬어. 한 달 살기라나 뭐라나 제주 해변 어디에 숙소를 잡고 한 달간 지낸다고 했다. 거기서 먹고 자며 낚시한다고. 최 사장은 부럽게 그지없는 말을 하고 떠난 박 사장처럼 할 방도가 없었다. 마누라랑 둘이 하는 처밥집에 외동딸도 취업에 성공한 박 사장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는 대학생 아들이 둘이나 된다. 도저히 문 닫고 훌훌 떠날 수 없는 족쇄가 양 발목에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최 사장은 처량한 신세를 달래려 영업이 끝난 가게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텅 빈 가게에 요령처럼 앉아 컴컴한 창밖을 바라보자면 취기는커녕 냉랭한 기운만이 그의 몸을 잠식했다. 술맛도 전혀 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손님이 없어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던 곳에서 혼술을 하자니 우라가 차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연고로 가게를 닫고 이곳에 와 1시간 동안 후딱 소맥을 먹고 집에 가 잠드는 게 최 사장이 하루 마무리가 된 지도 수개월이 흘렀다. 밤 10시가 되면 술꾼들은 한창인 술자리에 폭탄이라도 떨어진 듯 허망한 표정이 되어 폐잔병처럼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편의점 야외 테이블도 예외가 아니었다. 코로나 시대는 술꾼들에게 유독 야멸차기 그지없었다. 편의점 안에서는 문이 열릴 때마다 쓸데없이 밝은 목소리에 안녕하세요가 들려왔다. 안녕하긴 개뿔. 코로나에 너도 나도 다 망해가는데 안녕하긴 뭐가 안녕해. 최 사장은 혼잣말로 투덜대며 마지막 소맥을 들이켰다. 끙 몸을 일으켰다. 술병과 빈 과자 봉지를 바구니에 담아 매장으로 들어갔다.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 편의점은 썰렁한 냉기로 가득하다. 눈이 부시고 한기가 스민다. 최 사장은 추적추적 걸어가 편의점 안쪽 분리수거함에 병을 넣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돌아보니 카운터에 투실투실한 녀석이 웃고 있다. 참으로 천하태평인 놈이다. 최 사장은 카운터로 가 말없이 맥주 글라스와 병따개를 건넸다. 야외 테이블 단골 최 사장을 위한 특별 제공 키들을 접수하며 녀석은 매장에서 나오는 올드팝을 흥얼거렸다. 순간 최 사장은 심술이 났다. 자넨 뭐가 그렇게 좋아? 예? 오늘도 단골 최 사장님이 매상 올려주셔서 좋죠. 좋긴 개뿔. 내 한마디 할게. 지금 코로나로 세상 다 엉망되고 자영업자들 망하고 그리고 난 화 술 먹고 있는데 혼자 그렇게 싱글벙글해서 되겠어? 진짜 혼자 뭐 면역이 좋은 마약이라도 먹은 거야? 면역이 좋은 마약이요? 알려드려요? 뭐야? 딱 내놔. 딱. 웃는 거죠?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몸속 마약이 작동해서 면역도 좋아지고 기운도 확 올라온다잖아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해? 그럴 리가요. 사장님은 그러니까
제가 뭘 먹어서 웃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웃어서 뭘 먹은 효과가 나는 거라니까요. 참, 그놈이 엔돌핀 돌핀 객 차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 아재 개그 그거 완전 좋은데요? 좋으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너 실실대는 꼴 보기 싫어. 다시 노나봐라. 에이, 어제도 그러시고 또 오셨으면서. 내일은 진짜 안 와? 여기 아니면 드실 데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세요. 내일은 제가 꼭 술 받아드릴게요. 오늘은 물량이 많아서 바빴어요. 어쭈? 이제 영업까지 하네? 됐어! 안 와! 최 사장은 유리문을 박차듯 밀고 나왔다. 술꾼들이 사라진 거리엔 인적이 없었다. 그는 귀찮은 마음에 마스크를 턱에 건 그대로 걸었다. 편의점에서 가게까지 50m가 안 됐고 가게에서 다시 집까지 100m가 안 됐다. 마스크 없이 걷는 밤거림에도 술기운과 열기가 더해져 숨이 가빠왔다. 고혈압 약을 다시 먹어야 할까? 올해는 건강검진도 안 받았는데 내일이라도 급사하면 아내가 혼자 가게를 꾸릴 수 있을까? 애송이 아들놈들이 졸업하고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다시 최 사장을 잠식해왔다. 술로도 떨칠 수 없는 걱정거리들이 바이러스처럼 그의 주변을 맴도는 듯 했다. 얼마 먹었다고 숙취가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가게에 나온 최 사장은 오전 장사를 위해 고기 손질을 하며 일과를 시작했다. 마장동 독초급자 생활 20년 끝에 장만한 가게이고 이후 10년간 삶을 영유하게 해준 업장이자 그의 모든 것이었다. 이곳에서 일하며 낡은 빌라지만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아들 둘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 가게가 보이는 거리에 진입하기만 해도 뿌듯했고 입간판만 봐도 입꼬리가 올라가던 자신의 가게, 청파 제1정육식당. 이제는 가게에 들어설 때부터 어깨가 처지고 한숨부터 차올랐다. 손님이 없어도 곧 오시겠지 하며 힘내던 날들은 간데없고 오죽하면 장사가 끝나기 무섭게 눈썹 휘날리며 퇴근을 하게 됐을까. 이건 분명 빌어먹을 코로나와 망할 거리두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뿐일까? 의문을 품고 나자 점점 가게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져갔다. 함께 일하는 아내는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곧잘 가게 일을 돕던 아이들은 내빼기 바빴다. 처우가 나쁘지 않아 오래 일한 종업원들도 이제 떠나고 없다. 함께 힘을 모아 일하고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며 오늘 장사 신나게 했다고 웃던 날도 사라진 지 오래다. 손님들은 어떤가? 10년 전 단골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 좀처럼 못 오시고 주 고객이던 인근 대학 교수와 교직원들은 새로 생긴 맛집들로 발걸음을 옮긴 지 오래다. 무엇보다 이 상권이 메인 소비자인 대학생들에게 소고기는 비싼 음식인지라 외면받고 있었다. 아무튼 가게라는 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삶이 터전이자 직원과 손님들 모두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이곳은 망해가는 가게의 특징들만 독버섯처럼 올라오고 있었다. 고기 장사로 30년간 IMF, 사스, 구제역, 광우병 소고기 파동, 메르스 등 수많은 고비를 넘긴 최 사장이었지만 이 전 지구적 재난 앞에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 며칠 전에는 마지막 직원마저 잃었다. 초대 직원이자 10년을 함께 일한 주방 담당 조 여사님이었다. 조 여사님에게 경영 악화로 더 이상 같이 하기 어렵게 되었다 말하며 최 사장은 슬쩍 눈물을 내비쳤다. 큰 눈앞벌에 조 여사님이 알찬 손맛으로 반찬이며 찌개며 맛을 내준 게 가게의 큰 부분을 차지했기에 그에게는 힘든 이별이 아닐 수 없었다. 조 여사님은 안 그래도 내 차례일 줄 알았다며 10년간 여기서 할 만큼 했다고 답해 주셨다. 그리고 최 사장 고기가 최고니 다시 잘 될 거라고 격려해 주셨다. 포장할 거야 말 거야. 주방에서 밑반찬을 만들던 아내는 오늘도 18번 유행가 부르듯 포장건을 던졌다. 최 사장은 말없이 제비추리를 다듬었다. 아내는 한숨 소리와 함께 수도를 틀고 무언가를 세차게 씻는 소리를 냈다. 두고 봐. 코로나만 끝나면 보란듯이 매출 올라올 거니까. 아내가 허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승민 아빠, 그러니까 포장하자는 거야. 보아하니 코로나 쉽게 안 끝나. 끝나도 이 가게 끝장나고 나서야 끝날 거라고. 계속 말했잖아. 소고기는 바로 구워 먹어야 맛이라니까. 어떻게 포장을 해? 곰탕도 그거 식어서 먹으면 제맛 안 나. 여보, 나 최 사장이야. 여기 청파제일 정육식당이고 이 동네에서 우리 소고기 안 먹어본 사람이 없잖아. 안 그래? 그 맛을 어떻게 잊어? 포장하면 맛 달라져서 인심 잃어. 지금 코로나에다 불황으로 힘들어서 그렇지 사람들은 뭐라도 잘 되면, 잘 풀리고 나면 결국 소고기 먹게 돼 있어. 안 그래? 고기 발주나 그만해. 지금 남은 거 우리가 먹잖아. 잘 돼서 먹는 게 아니라 남아서 해치운다고. 한우 툭 뿌리면 뭐해? 애들도 이제 안 먹는다니까. 그놈 자식들 배가 불러서 그렇지. 참, 승민이 저녁에 가게 붙어 있으라고 했지. 아내가 한숨을 내쉬고는 최 사장을 향해 눈을 흘겼다. 걔 알바한다고, 가게 일 못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아니, 지금 조 여사님까지 관두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가족이 같이 해야지. 가족밖에 더 있나? 내가 이 자식들 고기 팔아 먹여 키웠더니 집일 안 하고 남의 가게 폼을 팔아? 어디서 뭔 알바를 한다는 거야 대체? 몰라. 시급 10,000원 넘는데, 최저시급 넘게 주는데 요즘 흔하냐고. 그러니 내가 뭐라 그래? 우리는 용돈도 뜸하게 주는데. 용돈? 밥 주고 재워주고 등록금 대주고 지금까지 키워주고. 그 자식 어디 있어? 오늘 한마디 해야 이 자식이 정신을 차리지. 최 사장이 여류용 장갑을 벗고 도마 옆에 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전화만 해봐. 아내의 일갈에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느새 그의 앞에 와선 아내가 눈을 흘기며 덧붙였다. 2달 전 제대했을 때 내가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 너도 제대했으니 집안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걔가 등록금 번다고 다른 일 하는 거야. 알겠어? 아니, 집안일 하면 등록금이야 대주는데 왜 그러냐고. 못 대줘. 왜?
몰라서 물어? 등록금 대출 받아야 한다니까 지가 직접 번다고 알바 뛰는 거야. 못난 놈. 그러니까 장학금 받아두라고 했는데 한심하게 너 아주. 가게 일을 하며 장학금을 어떻게 받아? 걔 대학 때 가게 일을 안 시켰으면 가게 오는 거 지식 안 하지. 도대체 자기가 한 짓은 생각을 안 하고 엄마만한 게 아들이라고 오나가나 꼰대짓만 하고 있어. 뭐? 꼰대짓? 그래, 꼰대. 당신이 꼰대짓거리 하니 애들이 밖으로 돌지. 가게도 그래.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부리니 장사가 되나? 배달하자고 해도 무시하고 메뉴 늘리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않고. 그런 게 꼰대 짓거리라고. 그럴 거면 혼자 해. 아내가 앞치마를 벗더니 휙 내던지고 돌아섰다. 마치 드라마 속 악덕 업주 앞에서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가는 주인공이 뒷모습 같았다. 최 사장은 잠시 몽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울분에 차 외쳤다. 그래, 나 꼰대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꼰대로 살며 내가 법을 어겼어. 사람을 때렸어. 열심히 버티느라 고집 좀 펴온 것뿐인데 왜? 뭐가 어때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텅 빈 가게 조항에 혼자 숨죽은 배추처럼 서 있었다. 최 사장은 억울하고 분해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사이다를 한 병 다 벌컥벌컥 마시고 트림을 크게 하고 나서야 겨우 분을 사겼다. 점심 장사를 포기한 최 사장은 가만히 매장 안을 둘러보았다. 고기 써는 게 보이도록 만든 투명 아크릴 창 너머 오픈 탁자에는 썰다만 제비추리가 붉은 빛을 내비치고 있었고, 주방엔 아내가 밑반찬을 만들기 위해 썰어놓은 재료와 양념통들이 널려 있었다. 고개를 돌려 홀을 살피니 매장 주황벽을 가득 채운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중 최 사장은 자신보다 한 뼘은 큰 잘생긴 청년과 한박웃음을 짓고 있는 사진과 그 액자에 함께 끼워있는 청년의 사인을 바라보았다. 청년은 9년 전엔 아이돌 가수였고 지금은 최고로 잘나가는 배우 차무영이다. 가게를 차리고 1년이 채 안 된 어느 날 마장동 시절 사부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부는 소 발굴을 배우고 싶다는 젊은 연예인 하나를 맡으라고 했다. 최 사장은 마뜩찮지만 사부의 말이라 수락했는데 얼마 뒤 삐쩍 마르고 얼굴은 조망만한 마치 못 낀 새를 보는 것 같은 청년이 카메라를 든 사람들을 주렁주렁 달고 나타났다. 그 녀석이 차무영이었다. 차무영은 자신이 고기 마니아라면서 요즘 뉴요커들에게 핫한 취미라는 소고기 정형을 배우러 왔다고 말했다. 발굴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이 미국 놈들 취미나 배우겠다고 불쑥 찾아온 녀석이 시건방정 보여 최 사장의 표정은 점처럼 펴지지 않았다. 다행히 싹싹한 PD인지 작가인지 하는 분이 양해를 구하며 그를 달랬고 최 사장은 사부를 생각해 애써 방송 내용을 숙지했다. 발굴 준비를 마친 차무영이 껑충한 키로 최 사장 옆에 붙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댔다. 최 사장은 그에 맞게 적당히 답하며 발굴 기술을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었는데 방송이라는 게 처음인지라 근막을 제거하다 손가락을 제거할 뻔했다. 카메라가 자신을 찍는다고 생각하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튼 그렇게 2시간 남짓 촬영을 마친 뒤 녀석과 사진을 찍었고
아내가 사인을 받아냈다. 촬영하는 동안은 짜증나고 번거로웠지만 차무영이 나온 그 예능 프로가 꽤 유명했는지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팬클럽 사람들이 와 인증샷을 남기고 가기 바빴고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서자 동네 사람들도 덩달아 모여들었다. 이후로는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장사가 잘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요즘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는 남자 배우 차무영. 자네는 이후로 더욱 승승장구해 배우로도 최고의 반열에 올랐구나. 잘 나가는 그를 볼 때마다 최 사장은 저놈이 우리 가게 기운을 받아 성공한 거라 떠벌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 노다지 같은 존재가 오히려 이 가게의 기운을 불어넣은 듯 했다. 그것도 모르고 최 사장은 자신이 최고로 맛있게 고기를 다룬다고 자만했던 건 아닐까. 내 음식만이 제일 맛있다고 우긴 건 아닐까. 어쩌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실력이 한물 간 거고 거기에 꼰대처럼 굴어서 아내도 아들도 손님도 자신과 가게를 피하는 건 아닐까. 지끈거리는 무언가가 머리통 곳곳을 따갑게 만들었다. 최 사장은 뒷골을 잡고 숨을 골랐다. 심장에 통증이 느껴졌다. 오늘 고혈압 약을 먹었던가.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면 이 가게는, 아내와 아이들은, 고향의 늙은 부모님은. 걱정에 더해진 걱정이 쉴 새 없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최 사장은 차무영을 생각했다. 다시 노다지를 얻을 날을 희망하며 심호흡했다. 다시 한번 차무영 같은 행운이 떨어지기를,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기를 간구하며 있는 힘껏 숨을 들이마셨다. 다행히 아내는 저녁 장사를 준비할 쯤 돌아왔다. 약간 붉어진 얼굴로 최 사장을 외면한 채 밑반찬을 마저 준비하고 홀을 정리했다. 친한 미용실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맥주든 소주든 한 모양이었다. 최 사장이 일 마치고 혼자 편의점에서 한잔하듯 아내는 가끔 미용실에서 어울리는 사람들과 밥도 먹고 술도 했다. 서로 각자만의 영역이랄까. 거기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불문율처럼 뭐라 하지 않았다. 저녁에는 다행히 6 테이블을 받았다. 그래봐야 모두 2명 테이블이게 매상은 초라했다. 고깃집이라는 건 단체로 와 먹어야 맛도 나고 수익도 났다. 왁자한 기분에 고기를 추가하고 술병도 늘어야 매출이 오르는 건데 2명이 먹으면 좀처럼 추가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다. 장사가 마무리될 즈음 최 사장은 유통기한이 다가온 보섭살로 아내가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만들었다. 두 사람은 소불고기를 구워 말없이 늦은 저녁 식사를 마쳤다. 소불고기 덕인지 냉랭함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무심한 말투로 아내가 먼저 들어간다며 가게를 나섰다. 최 사장은 설거지를 한 뒤 발주 물량을 확인하고 셔터문을 내렸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니 8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하나. 밀려드는 걱정을 뒤로하고 그는 효창공원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밤에 효창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운동을 해야 한다.
과체중의 고혈압인 몸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최 사장은 가쁜 숨을 내쉬며 행렬에 합류했고 곧 마스크가 젖을 정도로 걸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호흡도 정리되고 머릿속도 맑아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공원을 돌고 나오자 반팔 티셔츠는 땀으로 온통 젖어 있었고 목도 칼칼했다. 어쩔 수 없이 시원한 소맥 생각이 났다. 젠장, 오늘은 그놈이 곧 안 가려고 했는데. 밀려오는 갈증에 최 사장의 발길은 어느새 편의점이 위치한 골목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딸랑,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하는 녀석을 무시하고 최 사장은 입구에 놓인 바구니부터 들고 냉장고로 향했다. 편의점의 시원한 냉기가 땀으로 젖은 듯 그의 티셔츠를 금방이라도 올릴 기세였다. 최 사장은 맥주 2병에 소주 1병 그리고 과자와 주전부리를 챙겨 넣었다. 카운터로 오니 홍군보 자식이 그거 보란 듯 웃음을 건넸다. 장사가 안 돼도 코로나에 세상이 엉망이어도 이 녀석은 명찰에 홍군보라고 써놓고 해실해실 웃고만 있다. 참으로 부러운 재능이다. 한마디로 멘탈 금수저다. 나이는 40 넘은 게 분명한데 편의점 야간 알바나 하는 형편에 뭐가 그리도 느긋한지. 어이, 홍군보, 자네 정체가 뭐야? 계산을 마치고 카드를 건네는 녀석에게 물었다. 저요? 편의점 야간 알바죠? 아니, 원래 직업이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원래 뭐 했어? 낮엔 뭐 해? 집은 어디야? 명찰엔 왜 홍군보라고 적었어? 원래부터 전 알바하며 살았어요. 예전엔 노가다도 좀 했고요. 낮엔 잡니다. 밤에 일하면 낮에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오래 자줘야 해요. 집은요, 저기 남대문 시장 위 남창동 살고요. 또 뭐 물으셨죠? 홍군보는 어릴 적부터 별명입니다. 제 본명이 금배거든요. 황금배. 실없이 웃기네. 자넨 왜 그렇게 태평해? 대책이 있어? 가족이 돈을 잘 벌어? 가족은 없어요. 대책도 없고요. 그리고 걱정도 없어요. 걱정이 없어서 태평한 것 같네요. 걱정이 없다고? 그러다 일 터지면 어쩔 거야? 사고라도 나봐. 몸이라도 아파봐. 목돈 들어갈 일 생겨봐. 어떻게 수습할래? 보험이나 저축은 있어? 순간 홍군보가 침을 꿀떡 삼키고는 희죽 웃었다. 사장님, 제 걱정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사장님은 사장님 걱정만으로도 힘드시잖아요. 뭐야? 너 점쟁이야? 너 내가 걱정 많은 거 어떻게 알고?
맨날 야외 테이블에 웅크리고 앉아 끙끙 대시니까요.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걱정은 독이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도 사장님 얼굴 살이 오르셔서 약간 독두꺼비 같아 보이세요. 독두꺼비? 아이, 너무 부정적으로다가 생각 마시고요. 그 왜 옛날에 팔던 진로소주 상표에 나오는 두꺼비 있잖아요. 완전 귀여운 두꺼비. 그 두꺼비에서 독만 빼시면 돼요. 이 자식이 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저는 그저 묻는 말에 열심히 대답을 하다 보니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어서 동굴로 가시죠. 동굴? 야외 테이블 말입니다. 맨스 케이브라고. 남자들은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외 미국 영화 보면 남자들이 지하실이나 차고를 자기만의 공간으로 꾸미고 고민 있을 때 거기 처박히고 그러는 장면 나오잖아요. 몰라. 영화 잘 안 봐. 암튼 제가 보기엔 사장님이 걱정과 고민이 있으셔서 저기 야외 테이블을 애용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기만의 동굴을 찾으신 거죠. 자기만의 동굴이라. 예, 걱정 그만 떨치시고 어서 동굴에서 힐링하세요. 홍군보가 손수 바구니를 들고 앞장섰다. 최 사장은 자기도 모르게 녀석이 뒤를 따라갔고 자연스레 야외 테이블에 자리 잡았다. 순식간에 구석진 야외 테이블이 동굴같이 느껴졌고 자신은 도시의 원시인이 된 것 같았다. 도구 따위 없던 원시 시대가 그립다는 듯 최 사장은 이로 병뚜껑을 땄다. 놀라는 녀석에게 어서 글라스를 달라고 한 뒤 맥주를 콸콸 따르고 소주도 과감하게 부었다. 녀석이 엄지를 척 들어 보이곤 들어갔다. 최 사장은 넘치는 거품을 입으로 막으며 벌컥벌컥 마셨다. 수염에 묻은 하얀 거품을 손등으로 쓱 털었다. 그러자 발가벗은 야만인이 되어 거추장스러운 인생살이도 떨친 듯 했다. 당장 끈적이는 티셔츠랑 반바지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잠들고 싶어졌다. 다시 소맥을 마는 최 사장의 코를 묘한 향내가 자극했다. 내려다보니 테이블 다리 옆에서 원형이 녹색 모기향이 타고 있었다. 모기향까지 있으니 정말 야외에서 캠핑하는 기분이 들었다. 지난번에 모기가 많다고 투덜댔더니 홍군보 녀석이 미리 피워놓은 듯 했다. 생각보다 괜찮은 놈일지도 모른다고 마음을 고쳐먹으며 다시 소맥을 말았다. 맥주가 떨어졌는데 소주가 2잔 정도 남았다. 대체로 비율을 잘 맞추는 편이었으나 오늘은 목이 말라 맥주를 많이 마셨다. 최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냉장고에서 맥주 한 병을 꺼내 카운터로 와보니 홍군보는 의자에 걸터 앉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마스크 너머로 나직하게 코 고는 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정말이지 놀라운 내공이었다.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낮에 오래 잔다며 밤에 와서 또 자는 건 뭐야? 최 사장은 이따 계산하기로 하고 테이블로 돌아왔다. 다시 소맥을 말아 마시려는데 기포 속에서
낮에 아내가 했던 말들이 보글보글 떠올랐다. 고집만 피우고 못 들은 척 하지 말라는 말이 쓰렸다. 꼰대 짓거리라는 말에는 발끈할 수밖에 없었다. 꼰대라는 말에 화난 것이 아니다. 최 사장은 자신이 꼰대라는 걸 인정하기에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건 개의치 않았다. 문제는 짓거리에 있다. 아내는 최 사장이 꼰대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지키려는 것들을 짓거리라고 불렀다. 지난 30년간 고집을 피우며 고기를 관리하고 우직하게 가게를 운영한 소신을 짓거리로 치부하는데 화가 난 것이었다. 아내는 장사가 안 되니 이것저것 변화를 요청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꼰대 원칙으로 잘해온 장사는 뭔가? 그동안 쌓아온 자신이 노하우는 다 무시하겠다는 걸로 느껴져 최 사장은 서운하기 짝이 없었다. 아이들과도 그렇다. 무뚝뚝하고 고집새 나빠였지만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필요한 건 다 사주고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 자부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일 시킨다고 아내는 화를 냈다. 아니, 내가 학교도 가지 말고 일하라고 그랬나? 그 또래 대학생들 알바 다 하는데 이왕 하는 거 집에서 하라는 건데 그게 그리 잘못한 일인가? 알바비를 또박또박 챙겨주진 않지만 대신 용돈을 주지 않는가? 무엇보다 가게라는 건 패밀리 비즈니스다. 최 사장 혼자로는 감당이 안 되는 구조다. 매출이 좋을 때는 사람을 쓰며 아내와 아이들이 출근 횟수를 줄여주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매출이 줄었고 코로나 타격에 이제 모두가 손을 맞잡고 위기를 타개해야 할 때다. 그런데 그동안 자식들 시켜먹고 또 부려먹느냐는 아내의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낮게 신음한 뒤 최 사장은 남은 소주를 마저 털어넣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고 헌금보가 다가왔다. 손에는 날렵한 툴리 모양의 잔에 맥주를 가득 채운 채 녀석은 늘 비어있던 최 사장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마스크를 벗었다. 투실한 볼 아래 자리한 큰 입이 드러나자 진짜 헌금보가 떠올랐다. 신기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최 사장에게 녀석이 맥주잔을 기울였다. 한 잔 받아들인다는 게 늦었습니다. 일하며 맥주 마셔도 돼? 맥주 아닌데요? 뭘? 맥주 맞구만. 아까 보니 졸기도 잘 졸던데 알바 똑바로 하는 거 맞아? 안 졸았어요. 방금 전에 맥주 한 병 가져가셨잖아요. 여기 빈 병 보고 눈치챘구만. 카운터나 지키지 왜 왔어? 에이, 오늘도 끙끙거리시길래 한번 와봤죠. 자, 건배하시죠. 끙끙거린다는 말이 거슬렸지만 애써 불편한 표정을 지우고 건배했다. 잔을 비웠다. 혼술이 지겹던 찰나 그래도 앞에 사람이라고 했으니 나쁘지 않았다. 최 사장은 남은 맥주를 잔에 부었다. 그러자 헌금보도 카고바지 금방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 잔을 채웠다. 자세히 보니 옥수수 수염차였다. 야, 너 술도 아닌 거 먹으면서 건배를 청해?
맥주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깜짝같죠. 맛도 시원하고 고소하고. 맥주 생각날 때 이거 마시면 좋아요. 참, 옥수수 우수수 털리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아, 또 그러신다. 이거 진짜 좋다니까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홍군보가 옥수수 수염차를 따라주려 하자 최 사장은 진저리를 쳤다. 녀석이 서운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자기 잔에 연갈색 음료를 채웠다. 참 여러 가지로 골 때리는 녀석이라고 느꼈고 그럼에도 같이 대작을 해주는 모습이 기특했다. 자네 정체를 알겠군. 예? 자네 정체는 싸가지 있는 놈이야. 싸가지요? 아, 그렇죠. 싸가지.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네는 내가 어떻게 보여? 자네도 내가 꼰대로 보여? 그러자 홍군보는 큰 머리를 갸웃거리며 뜸을 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최 사장은 녀석을 흘기며 목청을 높였다. 근데 꼰대가 나쁜 건가? 나는 소신껏 일하고 그걸로 생업을 꾸렸다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을 할 뿐인데 왜 그리 잔소리 한다고 꼰대짓 한다고 화를 내는 거지? 그게 소신 있는 꼰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자기 말만 해서 아닐까요? 대체로 꼰대들이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안 듣거든요.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던 방식이 있으니 들어도 고치기 힘든 거 아니겠어? 그게 그거죠. 남의 말도 듣고 고칠 건 고치고 해야 발전이 있죠. 이 나이에 발전은 무슨 발전을 해? 하던 거나 잘해야지. 그거라도 지키려고 꼰대로 사는 거야. 그걸 너무 폄하하지 말란 말이야, 내 말은. 폄하하긴요. 대단하시죠.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저 진짜 존경합니다. 근데 가족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가족들한테는 사장님이 아니고 아빠나 남편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니라 아빠나 남편으로 가족 말도 들으셔야죠. 그거 듣기가 힘들면 딩동댕 꼰대 당첨인 거죠. 그 참 듣긴 하는데 바꾸기 힘들어 그렇다니까. 바꿨다가 잘 안 되면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아내가? 아들이? 아님 자네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시는구나. 바꿨다가 잘 안 될까봐 걱정이신 거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걱정은 독이라고. 걱정할 시간에 주변 좋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만 바꿔보시라니까요. 만약에 안 된다 해도 가족이 사장님을 혼내겠어요? 욕하겠어요? 그건 또 모르지.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적어도 사장님이 가족 말을 듣고 바꾸려 노력했는데 그래도 뭐라 그러면 그건 진짜 아니죠. 사모님이 그럴 분은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에이, 몰라. 자네같이 가족도 없고 태평한 놈은 그럴 수 있는데 난 아니라고. 최 사장은 냅다 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홍군보가 서둘러 뒤따라 들어왔다. 카운터에 온 홍군보에게 최 사장은 카드를 내밀었다. 맥주 한 병 더 드셨고요. 여기 이것까지. 들고 들어온 맥주병 바코드를 찍은 녀석이 순식간에 자기 옥수수 수염차의 바코드까지 찍었다. 황당해하는 최 사장에게 녀석은 같이 대작해드렸으니 차 한잔 사시는 건 인지상정 아니냐며 너스레를 떠는 게 아닌가. 야, 내가 호구야? 아니요. 꼰대인데요. 뭐? 에이, 내 진짜 여기 다시 나와. 최 사장이 도끼 눈으로 녀석을 흘긴 뒤 돌아섰다. 출입문으로 향하는 그의 등 뒤로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생각해보니 사장님 꼰대 아닌 것 같아요. 최 사장이 발걸음이 멈췄다. 꼰대 아니고 상꼰대십니다. 꼰대가 버럭도 하면 진짜 상꼰대거든요. 이제 한숨조차 나오지 않았다.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을 싸가지 있다 착각하고 말을 섞은 내 잘못이지. 자신의 입을 봉하고 싶다는 듯 최 사장은 마스크를 쓰고 유리문을 열어젖혔다. 집에 와 방에 누웠다. 큰아들 방이다. 1년 전 아내는 코 고는 소리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각방을 제안했다. 살이 찐 뒤로 코골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졌기에 최 사장은 군대에 간 큰아들 방에서 자게 됐다. 이후 2달 전 제대한 큰아들은 집안 캠퍼스에 다니는 막내아들 방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걸 아는지 막내아들은 방학임에도 계절 학기를 들어야 한다며 자취방에 머무르고 있었다. 방 3개 빌라에서 4명의 성인이 계속 같이 지낼 수는 없을 것이다. 안방으로 돌아가 아내와 같이 지내기도 쉽지 않으니 큰아들이든 막내아들이든 독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혹은 아들들이 졸업 후에도 집을 안 떠난다면 어쩌면 최 사장이 집을 나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걱정이 쌓이고 쌓여 잠이 안 왔다. 최 사장에게 소맥이란 수면제 같은 것인데 그걸 먹고도 잠이 안 왔다. 그때 비밀번호 누르는 전자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이 돌아왔다. 그는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열어 시간을 확인했다. 11시 45분. 모든 가게가 10시면 문을 닫는데 대체 어디서 일하다 지금 오느냐 말이다. 가게 끝나고 다른 가게에서 한잔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저 녀석이 진짜 무슨 삘짓을 하는지 걱정이 일었다. 밖으로 나가 녀석을 붙잡고 이것저것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부풀어 올랐지만 꾹 참고 내려놓았다. 예전 같으면 다짜고짜 훈계를 했겠지만 이제 좀처럼 나설 수 없었다. 홍군보 녀석의 잔소리가 떠올랐다. 꼰대는 자기 말만 한다고. 심지어 버럭하면 상꼰대란다. 제길 꼰대 낙인에도 굴하지 않던 그였는데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뭐라고 하니 기가 죽었다. 이제 이렇게 죽어 지내야 하는 건가? 가장이고 뭐고 그냥 자식들과 아내 말에 굽실대며 돈이나 벌어오면 되는 건가? 돈도 잘못 버는 요즘은
진짜 죽어 지내는 게 맞겠다 느끼며 최 사장은 샤오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부터 최 사장은 퇴근 후에도 편의점을 찾지 않았다. 당분간 혼술을 끊기로 했다. 소맥을 마셔도 시원하게 하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말 많고 잘난 척하는 홍군보 여섯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여전히 손님은 회기동물인 듯 보이지 않고 에어컨 냉방비만 낭비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그날도 낮에 겨우 2테이블을 팔고 개점 휴업이었다.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가게임에도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는 자연스레 쉬게 된 지 오래였다. 최 사장은 가게를 접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또 걱정을 쌓아나갔다. 저녁이 되고 겨우 손님이 들어왔는지 아내의 인사소리가 들렸다. 주방에서 넘겨보니 혼자 온 손님인 듯 했다. 혼자 고기 구울 리는 없고 곰탕이라도 팔리려나 나와보니 녀석이었다. 어쭈? 손님으로 와 대접받겠다? 최 사장은 미간을 찌푸린 채 홍군보에게 다가갔다. 왜 왔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새 편의점 안 오셔서 괜찮으신 거 뵈러 왔죠? 싱거운 친구네. 여기 식당이거든. 뭐 먹기나 할 거야? 당연히 주문해야죠. 지금 출근길이거든요. 저녁 먹고 가게요. 편의점 도시락 먹는 거 아니었어? 최 사장이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녀석은 싱글거리는 표정을 잃지 않았다. 아내는 아는 사이인가 보다 하고는 뒤로 빠졌다. 소고기 팔아드려야 하는데 제가 그건 좀 무리라 곰탕 주세요. 알았어. 미운 놈 고기 한 점 더 넣어주마. 아우 좋죠. 주방으로 돌아온 최 사장은 고기를 푸짐하게 넣어 곰탕 하나를 말았다. 아내가 그걸 녀석에게 갖다 줬고 녀석은 보자마자 환호성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그리고 이어서 국물이 살아있네요, 고기가 야들야들한 게 죽이네요 등 연신 호들갑을 떨며 곰탕을 퍼먹었다. 아내는 그런 홍군보를 신기하듯 바라봤고 최 사장도 기분 나쁘지 않게 녀석이 오보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였다. 홍군보는 곰탕도 이렇게 맛있는데 등심은 얼마나 맛있나요? 라며 덕담을 건넸고 최 사장은 우쭐한 표정으로 녀석의 카드를 긁었다. 그런데 녀석이 카드를 돌려받고 이쑤시개를 집어들며 물었다. 사장님, 근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손님들이 왜 줄을 안 설까요? 이거나 지금 코로나라 다 망해가는데 누가 식당에 줄을 서? 아닌데요. 제가 매일 저녁에 남양역 지나오는데 부근 가게들 줄을 엄청 서요. 특히 고깃집에 손님이 아주 많던데. 어디가 줄을 산다고 헛소리야? 요 밑에 연탄 구이집도 망했다던데. 아니에요, 사장님. 저기 숙대입구역에서 미군 부대 그쪽으로 아주 호황이에요. 코로나 저리 가라라니까요. 웃기고 있네. 거긴 철판 부대집이나 있지. 상권이 약해 빠진 곳인데 뭔 소리야? 아, 사장님, 자기 가게 지키느라 남이 가게 안 가보시는구나. 지금이라도 가보세요. 가서 요즘 고깃집 트렌드도 살펴보시고.
야, 너나 장사 잘해. 남이 가게 장사 잘 되니 많이 떠들지 말고. 최 사장은 삿대질까지 하며 버럭했다. 홍군보는 죄송하다는 듯 마스크 쓴 입을 손으로 가려 보이곤 90도로 인사하고 사라졌다. 최 사장은 한숨을 쉬고 영수증을 빡빡 찢어버렸다. 그때 픽 웃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아내가 마스크가 터져라 웃고 있었다. 당신은 뭐가 웃기냐고 투덜대자 아내는 후련하다는 듯 그에게 답했다. 내 말만 안 듣는 줄 알았더니 남 말도 안 듣는 게 일관성이 있네. 그 사람이 맞는 말 하니까 당신이 더 발끈하더라. 그러니 안 웃겨? 맞긴 뭐가 맞아? 당신까지 왜 이래? 아내는 대꾸 없이 돌아서 TV 채널을 돌렸다. 좋아하는 연속극이 나오는 시간이었다. 최 사장은 따지고 싶었으나 일이 커질 것 같아 그냥 주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야구 중계를 시청했다.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있음에도 집중이 안 됐다. 오늘 저녁은 곰탕 하나 팔고 끝나는 건가 걱정됐고, 홍군보 여성 말대로 코로나에도 다른 집들은 손님이 미어 터지는 게 아닌가 두려웠다. 제길 장사 잘 되는 가게 따위 손님 분명 확진자나 나와라. 최 사장 부부는 휴일인 월요일 저녁엔 외식을 하는 규칙이 있었다. 주로 옆집 박 사장이 초밥집을 애용했는데 아내가 초밥을 좋아하기도 하고 내내 고기를 다루니 해물이 당기기도 해서였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배달 음식을 애용했다. 집에서 치킨이나 중국 요리를 시켜 먹었다. 그런데 그 규칙도 장사가 안 되고는 지키지 못했다. 아내와 대충 남은 식당 재료들로 저녁을 해먹기 일쑤였다. 그래였을까? 최 사장의 동서는 자신의 가게 반경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서울에서 모임을 갔던 고향 친구들은 대부분 죽거나 귀농했다. 말하자면 서울에서 살아남거나 고향에 돌아간 것이다. 유일하게 잘 나가던 친구는 강남에 집을 산 뒤 강북으로는 넘어오지도 않는다. 돈 잘 벌어 소고기 많이 팔아줄 거라던 놈은 더 맛있는 무언가를 먹으러 다니는지 연락도 없다. 그리하여 최 사장은 청파동에 갇힌 채 바깥 세상을 좀처럼 경험하지 못했다. 청파동이라 하면 푸른 언덕일진데 개구리 같은 그에게는 검은 운물의 다름 아니었다. 홍군보 녀석이 말이 계속 뱃속을 쓰리게 만들었기에 월요일이 돌아오자마자 최 사장은 아내에게 외식을 제안했다. 이 시국에 장사 잘 되는 곳 한번 찾아가 보자는 말에 아내는 갑자기 웬 유난이나 했지만 어느새 외출복을 찾기 시작했다. 부부는 자주 가던 외식차인 숙대 앞 유명 중국집을 지나쳤다. 박 사장의 초밥집은 2주째 닫혀 있었다. 제주도 한 달살이, 채 하루살이처럼 생긴 팔자 좋은 놈 같으니라고. 그 아래 대학생 손님이 많은 경양식집도 폐쇄했다. 그러면서 최 사장은 한 손으로 거치적거리는 리넨 바지춤을 끌어올렸다. 외식할 때는 반바지 좀 입지 말라는 아내의 일갈에 어쩔 수 없이 입었지만 불편하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말을 들어줘서인지 아내가 이 더위에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주었다. 땀이 끈적대는 자신의 손을 놓아주지 않는 아내의 손의 온기가 더위에도 싫지 않았다. 숙대 입구에 나오니 처저녁임에도 사람이 붐볐다. 하지만 홍군보 여성 말처럼 줄을 서거나 미어 터지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아내가 길 건너 미군 부대 쪽으로 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조항 차선이 있는 신호등을 건너 간판 불빛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리로 접어들었다. 이제 슬슬 여름 해가 지기 시작했고 술꾼들도 하나둘 단골 식당에 자리 잡고 잔을 채우고 있었다. 철판 스테이크와 부대찌개를 파는 집들이 있는 골목은 여전히 단골 중심으로 운영되는 듯 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중년 사내들이, 외지인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즐겨 찾는 가게들이었다. 이곳은 부부에게도 익숙한 곳이었기에 최 사장은 아내의 손을 끌고 반대편 골목으로 향했다. 50여 미터 정도만 걸어왔을 뿐인데 이 골목은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다. 오래된 가게들이 많던 거리는 외국 맥주를 파는 세련된 펍과 카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동남아 음식점과 일본식 술집이 새로 들어서 있었다. 그중 한 가게는 간판도 없는 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 몇이 앞에 모여 있었다. 오라, 대체 뭘 팔길래? 입구에 놓인 보면대 같은 곳에는 메뉴판이 아니라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 노트가 놓여 있었다. 여기에 번호를 적어 놓으면 다음 차례에 불러준다는 것임을 즉시 이해할 수 있었다. 노트에는 줄잡아 7, 8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저렇게 대기줄을 서서 먹고 싶을까? 아무리 맛있어도 말이야. 최 사장이 아내에게 돌아와 투덜댔다. 아내는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근데 뭘 파는데 저리 줄을 서고 난리지? 메뉴판도 없고 밖에서 보면 통화할 수가 있나? 아내는 답이라는 듯 휴대폰 액정을 들이댔다. 퓨전 한식주점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그곳은 해산물과 용료 모두를 취급했고 창의적인 한식 안주와 전통주를 파는 곳이라 적혀 있었다. 나열된 사진을 보자니 아주 딱 사진 찍어 올리기 좋게 꾸민 요리들이었다. 최 사장은 이런 거 배부르지도 않을 거 보기만 좋게 꾸며 파는 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투덜댔다. 아내는 자리를 뜨면서 그래서 잘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아내의 말이 섭섭했지만 그는 도저히 저런 트렌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배가 고프고 더위에 몸도 눅졌기에 최 사장은 이제 뭘 먹을지 정하자고 했다. 아내는 횟집에 가자고 했고 두 사람은 다시 익숙한 숙대 입구 쪽으로 향하려 방향을 틀었다. 그때 그들의 시야에 무슨 데모라도 하는 듯 모여선 사람들 모습이 들어왔다. 대기 중인 직장인들, 담배 피우는 청년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커플들 등 연령대도 스타일도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게 앞에서 웅성이고 있었다. 고깃집이었다. 돼지고기를 파는 그곳은 한여름 더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열기와 연기를 동시에 뿜어내고 있었다. 열린 창을 통해 넌지시 살피니 돼지고기가 뜨끈하게 구워지고 있었고 사람들도 화끈하게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여긴가 보네.
그 사람 말한 데가. 아내의 말에 최 사장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부정할 수 없는 대박집이었다. 코로나고 뭐고 사람들은 이 가게 주변에서 서성이며 자기 차례가 불리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간택을 기다리는 신하들처럼 충직해 보였다. 최 사장이 느낀 감정은 일단 당혹감이었다. 뒤이어 부러움이 밀려왔고 마지막으로 자괴감이 그를 잠식해왔다. 모든 걸 코로나 탓이라고 핑계댄 자신이 어리석은 고집. 그 고집이 꼰대의 짓거리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아내의 질책이 다시 그의 귀를 때리는 것 같아 정신이 다 혼미할 지경이었다. 최 사장이 패닉을 느꼈는지 아내가 팔을 잡아 끌며 어서 물회나 먹으러 가자고 했다. 더울 땐 물회지 무슨 이 더위에 고기를 굽냐며 덧붙인 아내의 말에 헛웃음이 났다. 그러게 우리도 고깃집 때려치우고 횟집을 해야 하나? 최 사장이 얼버무리듯 말했다. 여름만 힘들지 다른 계절엔 고기를 구워야지. 그리고 고기를 구우려면 소고기지. 아내의 말에 최 사장은 간신히 힘을 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 한층 익숙한 거리에 다다랐다. 순간 아내의 발걸음이 멈췄다. 새로 생긴 곳인지 이전에 못 보던 횟집이었다. 아내는 가게 내부를 힐끔거리곤 여기 손님 하나도 없으니 팔아주자고 했다. 최 사장도 동의했다. 모든 회에 물에 소주와 맥주까지 푸짐하게 시켰다. 먼저 나온 물회를 먹으며 아내는 소맥을 말아달라고 했다. 최 사장은 약하게 타서 한 잔 건넸다. 맥주만 먹던 아내가 자기를 따라 소맥을 마셔주니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사실 난 대충 알고 있었어. 요새 남영동이 젊은 사람들 찾는 맛집거리 됐다는 거. 최 사장은 고개를 숙이고 물에 집중했다. 숙대 부근에도 몇 군데 유명해. 다들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다르게 판다 그러더라고. 같은 부위도 달리 잘라 이름 붙이거나 사이드 메뉴 독특한 걸 추가하거나 사골라면이라든가 등심볶음밥이라든가 그렇게 고기를 이용한 새 메뉴를 만들어 판다더라고. 아니, 그렇게 잘 알면 우리 가게에도 한번 해보자고 하지. 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꿈틀거렸지만 양심상 도저히 뱉어낼 수가 없었다. 최 사장은 묵묵히 소맥을 말았다. 그거 알아? 승민이도 고깃집에서 일해. 맥주잔에 소주를 털어넣던 그의 손이 굳어버렸다. 한남동에 한류 스타 많이 오는 곳이래. 100% 예약제고 한우만 판대. 한우에 한남동의 한류 스타에 잘하는 짓이다. 참으로 잘난 놈 같으니라고. 최 사장은 초라해지는 마음을 애써 다독이며 아내를 바라봤다. 거기서 뭐한대? 서빙? 설거지? 지가 하는 게 뭐래? 고기도 굽고 주방 보조도 하고 이것저것 하며 배운다더라고. 그런 거 나도 가르쳐줄 수 있는데. 아니야, 달라. 상술 자체가. 우리가 가게 할 때랑은 천양지차가 됐다고. 젊은 애들 감각을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승민이는 아빠 밑에서 일 안 하고
한남동까지 간 거라고 생각해. 걔는 그런 거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 믿어? 아니, 답답한 거지. 말해도 안 들을 거니까. 또 그 소리다. 당신 내 말도 안 듣는데 뭐. 군대 가기 전에 승민이가 가게 일 도우며 아이디어 낸 적이 있어. 바 테이블도 만들고 메뉴도 추가하자고. 육회만 팔지 말고 육사심이나 뭉티기도 팔자고. 그때 당신이 뭐라 그랬어? 몰라. 기억 안 나. 아내가 기억해내라는 듯 노래받고 최 사장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눈만 끔뻑거렸다. 아들 상처 준 말도 기억 못하니 아들이 아빠 몰래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놨다. 알았어. 미안해.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안하단 말이 눈물 버튼을 누른 듯 울컥해왔지만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죽기보다 싫었다. 최 사장은 심호흡을 하며 필사적으로 울음을 참았다. 입술을 깨물며 안간힘을 쓰는 그를 묵묵히 바라보던 아내가 입을 열었다. 외식 와서 이런 말 해서 나도 그러네. 겁이 나. 아내가 그의 말에 집중해주는 게 느껴졌다. 최 사장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털어놓았다. 모든 게 걱정이야. 내가 꼰대라 욕먹어도 소신을 지켜야 가게도 가족도 지킬 수 있다 생각했다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통하니 더 겁나고 두렵다고.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최 사장은 눈을 똑바로 뜨려 애썼다. 걱정 말아요. 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잖아. 우린 늘 당신 편이었어. 당신이 혼자 앞서갔고 우린 쫓아가느라 지쳤을 뿐이야. 이제 당신 지쳤으니 바통을 좀 넘겨. 응? 고집 좀 그만 부리고. 그렇게 하면 가게 좀 나아질까? 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지금보단 나아질 수 있어. 승민 아빠, 우리 포기하지 말자. 응? 가게도 자식들도. 아내가 잔을 들었다. 최 사장도 자신의 잔을 들었다. 횟집에서 열시를 꽉 채워 밀린 이야기를 나눴다. 손님이 자신들밖에 없어서인지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이것저것 쉬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답삼아 두 사람은 맥주병을 줄 세우며 마셨다. 남편이 주방에서 회를 담당하고 아내가 홀을 보는 이곳은 자신들이 가게와 형편이 닮아 보였다. 묘한 동질감을 느낀 최 사장은 계산을 하며 요즘 많이 힘드시죠? 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인은 복잡한 표정으로 말을 아끼다가 입을 열었다. 자영업자만 유독 단속해대니 진짜 못 살겠어요. 이해해요. 저희도 가게 하거든요. 아내가 덧붙였다. 주인은 최 사장 부부의 대화를 들었는지
공감의 눈빛을 보였다. 자영업자만 돈 버나요? 건물주는 돈 안 버나요? 고통 분담할 거면 건물주도 직장인도 거리두기 해야죠. 주인이 푸념하듯 말했다. 그렇죠. 건물주도 거리두기 해야죠. 건물 하나에 가게 2개면 가게 하나는 거리두기라 치고 문 닫게 하고, 월세도 저녁 10시 이후 부분은 안 받고, 공장도 10시 이후엔 기계 멈추고, 직장인도 이틀에 하루만 일하고. 최 사장이 말을 더했다. 옳소. 돌아보니 남편으로 보이는 사내가 다가오며 주먹을 들어 보였다. 택시도 버스도 지하철도 10시 이후엔 다 멈추고 거리두기 동참해야죠. 거기는 코로나 없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 유시한다고 밤늦게 쏘다니고 사람들 몰고 다니고 거리두기 안 합니까? 도대체 우리만 이게 뭡니까? 최 사장이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게요. 손님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남자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잔뜩 고무된 최 사장이 뭐라 더 말하려는 순간 아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토닥였다. 최 사장이 알았다는 듯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사장님, 저희 숙대 앞에서 고깃집이에요. 청파제 정유식당. 한번 오세요. 오늘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셔서 저희도 잘해드릴게요. 아내가 주인 부부를 향해 말했다. 아이고, 고마워요. 쉬는 날 남편이랑 한번 갈게요. 여자 주인이 사람 좋은 미소로 답했다. 까짓거 손님들 없으면 우리끼리 서로 손님하면 됩니다. 남자 주인이 성충이 눈썹을 꿈틀거리며 말했다. 사장님도 말 잘하시네. 맞습니다. 맞아요. 최 사장이 엄지를 척 올려 보였다. 횟집을 나서며 최 사장은 오랜만에 후련함을 느꼈다. 사실 억지 논리였지만 그렇게라도 떠들고 나니 속이 시원했고, 고된 시절에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동지를 만나니 전우애가 물씬 올라왔다. 이런 걸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건가? 최 사장과 아내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후덥지근한 여름 밤거리를 뚫고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아내가 수박과 참외를 깎아 놓았다. 맥주도 2병 놓여 있었다. 집에 술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아내 말이 김치 냉장고에 넣어둔 거라고 했다. 자기 일 끝나고 편의점 가 술 마실 동안 나도 집에서 맥주 1-2잔 했어. 참, 그것도 모르고 당신 술 마시는 거 싫어할까봐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목이 물려가며 참나. 최 사장은 아내에게 하소연하듯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1시간 남짓 술을 마시다 쫓겨나듯 집에 오던 지난 시간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저번에 곰탕 먹고 간 녀석이 편의점 야간 알바인데 아주 오지랖이 보통이 아닌 놈이라고 덧붙였다. 아내는 그래도 그 사람 덕분에 오늘 외식도 하고 현실도 알게 되지 않았냐며 웃었다. 홍군보 녀석 덕에 아내와 다시 마음을 나누게 돼서 다행인 걸까? 조만간 물건을 팔아줘야 하나? 최 사장은 헛웃음을 짓고는 아내가 잘라준 수박을 와작 씹었다. 아내가 맥주를 따라줬다. 기분이 좋았다. 장사 따위 안 해도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닌가?
최 사장은 호기롭게 러브샷을 제안했다. 아내가 언제적 러브샷이냐며 손사래를 쳤다. 이거 왜 이래? 나 꼰대야. 꼰대 시절 러브샷 좀 하자. 응? 아내가 마지못해 잔을 든 손을 뻗었다. 그는 아내의 팔을 끼고 잔을 돌려 자세를 잡았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팔을 뺐다. 곧 문을 열고 아들이 들어오다 마루에 펼쳐진 술상과 나란히 앉아 맥주잔을 든 엄마와 아빠를 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멈춰섰다. 아들 왔어? 아내가 태연을 가장해 말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최 사장은 말없이 손짓으로 아들을 불렀다. 아들이 청바지 차림 그대로 술상 앞에 앉았다. 휴일이잖아. 휴일엔 가족끼리 한잔하는 거야. 근데 넌 오늘 왜 일찍 왔냐? 맨날 자정이나 되어 오더니. 저도 오늘 쉬는 날이에요. 친구랑 저녁 먹고 왔어요. 한잔 했냐? 했죠? 또 할래? 예 뭐. 최 사장은 어느새 아내가 가져온 맥주잔을 아들에게 건넸다. 맥주를 채워주었다. 아내까지 다 같이 건배한 뒤 시원하게 잔을 비웠다. 셋이 이렇게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게 얼마만인지. 그날 아들과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술 기운이 힘이 되어 주었고 홍군보의 조언도 도움이 되었다. 그놈 말처럼 사장이 아니라 아빠와 남편으로 아들과 아내의 말을 듣고 또 들었다. 아들이 밤늦게 오는 이유는 한남동에서 집까지 걸어와서라고 했다. 10시에 장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면 11시가 넘는데 차비도 아낄 겸 운동 삼아 밤거리를 걸어왔다고 했다. 이태원과 녹사평을 지나 삼각지를 통과해 남영동으로 다시 청파동으로 오는 그 밤거리를 걸으며 아들도 많은 생각을 했겠지. 최 사장은 아들이 퇴근길 밤거리가 눈앞에 그려져 다시금 눈두덩이가 후끈 달아올랐지만 꼰대답게 더욱 눈에 힘을 주었다. 한남동 한우는 어떠냐고 물으니 진짜 별거 아닌 거 잘 포장해 비싸게 판다고 했다. 한우 오마카세를 예약제로 받아 파는데 연예인이나 셀럽들도 많이 온다고 했다. 오마카세는 뭐고 셀럽은 뭔지 묻고 싶었지만 꼰대답게 알고 있는 척 했다. 아들은 그래봐야 우리 집 등심이 최고라면서 차무영도 동의했다고 했다. 차무영? 놀라는 최 사장에게 아들은 차무영이 며칠 전 가게에 왔고 자기가 청파동 소고기집 아들이라고 하니 반가워했다고 했다. 차무영이 동료들에게 이 친구 아버지 가게에서 자기가 발골 배우는 촬영도 하고 고기도 먹었다며 여기도 맛있지만 등심은 거기가 최고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사진은 찍어뒀냐는 최 사장이 말에 술을 먹어 사진은 못 찍게 했다고 아들이 답했다. 나는 사진도 같이 찍고 사인도 받았는데. 최 사장이 잘난 척을 했다. 아내가 그때 차무영과 지금 차무영은 급이 다르다며 끼어들었다. 아들은 차무영한테 아빠 가게도 다시 방문하시라고 자기가 어필했다며 어릴 적 태권도장에서 상장 받아왔을 때의 표정으로 말했다. 최 사장은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가 차무영이 누구와 같이 왔냐고 아들에게 물었고 아들이 또 이것저것 수다를 떨어댔다. 저 녀석 누구 닮아 저리 말이 많은지. 너도 늙으면 꼰대 당첨이다.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고 나서 손을 닦았다. 세수도 했다. 세수를 하며 눈물도 닦은 것 같았다. 거울을 바라보니 머리는 반이 새고 볼은 축 처진 초라한 중년 사내가 충혈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아들이 수다와 아내의 추임새가 요란했다. 곧 그의 입꼬리가 올라가더니 크고 환한 웃음으로 변했다. 최 사장이 밤이 편의점을 다시 찾은 건 여름이 끝나가던 즈음이었다. 홍군보 여성은 여전히 카운터 의자에 걸터 앉은 채 졸고 있었다. 맥주와 소주를 바구니에 양껏 담아 돌아오니 눈을 뜬 녀석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씩 웃어 보였다. 잘 지내셨어요? 아직 안 잘렸네. 아유, 저 없으면 이 편의점 안 돌아가요. 아유, 오늘은 많이 드시네. 야외 테이블에 모기향 비워드릴까요? 이 사람아, 집이 있는데 누가 후딱 먹고 치워야 하는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나? 오! 녀석이 엄지를 세우며 호들갑을 떨었다. 최 사장이 진저리를 쳤다. 이것 봐, 오늘 많이 사가잖아. 그니까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봐. 최 사장은 꼰대답게 녀석의 동의 따윈 구하지 않고 털어놓았다. 자네 덕에 주변 가게들도 돌아보고 현실 파악했다는 것과 가게는 못 지켜도 가족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과 아들이 알바로 일하던 가게를 그만두고 자기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로 한 것과 한우 오마카세가 뭔지 알게 되었고 거기에 맞춰 메뉴를 짜고 연습하느라 재미있다는 것과 술은 아내와 아들과 같이 마시는 게 제일 맛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이제 걱정 독 따위 다 털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가게 이름도 새로 정했네. 뭔데요? 소확행. 무슨 뜻인지 맞춰봐. 소맥은 확실한 행복? 이 사람 이거 상상력 빈약하네. 소맥 좋아하셨잖아요. 맨날 드셔놓고선 참. 그 시절 다 지나갔다니까. 아무튼 소확행. 소고기는 확실한 행복. 어때? 녀석이 입을 딱 벌린 뒤 엄지를 척 들어올렸다. 우리 아들이 지은 거야. 죽이지? 예? 아들 말 듣고 가게 이름을 바꿨다고요? 우와, 이름 지키는 거야말로 고집 중에 상고집인데 완전 꼰대 탈출이시네. 녀석이 말에 잠시 뭉클했다만 해야 할 말이 남아있었다. 고마웠네. 상꼰대한테 할 말 다 해줘서 덕분에 좀 바뀐 것 같아. 힘겹게 한 고백에도 녀석의 눈을 실실거려 슬쩍 짜증이 났다. 저도 고마워요. 뭐가? 이런 얘기 털어놓으셔서 제가 다 기쁘네요. 진심입니다. 홍군보가 흡족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자 최 사장은
민망해진 나머지 녀석의 어깨를 툭 쳤다. 사람 싱겁긴.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 자네 노가다 좀 했다 그랬지? 금요일에 가게 내부 수리도 좀 하고 바 테이블도 놓고 할 건데 와서 좀 도와줄래? 아들이랑 둘이 하기엔 손이 좀 부족해서 일당 줄 테니까. 일당은 됐고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한우 두 풀, 등심으로 800g. 그 정도면 됩니다. 최 사장이 고개를 끄덕인 뒤 수리문으로 향했다. 뒤에서 흥얼거리는 콧소리가 들렸다. 최 사장은 녀석에게 등심은 물론 한우 오마카세 테스트 메뉴도 제공하겠다 마음먹었다.